네, 오늘은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서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되어지는 데이터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현재 데이터가 2배가 되는 기간이 1.5년 정도, 그 1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축적해온 데이터 양과 맞먹는 양이 앞으로 1.5년, 그러니까 1년 6개월 만에 다시 생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생산되어지는 데이터 양과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인간이 이해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생깁니다. 점점 갈수록 더 커지겠죠, 그 갭이. 그래서 그 갭을 줄이고자 우리가 쓰는 방식이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마이닝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갖다가 분석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얻어내는 것이 데이터 마이닝이고요. 그래서 보통은 그 데이터 속에 숨겨져 있는 어떤 눈으로 인간이 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패턴들을 찾아내는 일이 데이터 마이닝의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에 개입되지 않고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수행되기 때문에 데이터 마이닝 프로세스는 오토매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요. 머신러닝이란 것은 말 그대로 하면 기계가 학습한다는, 러닝한다는 개념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사람이 무엇을 경험하면 그걸 이용해서 다음에 적용시키거나 또는 예측을 하거나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을 사람이 아닌 기계가 학습해서 다음 어떤 그 안에서 패턴을 찾아내거나 아니면 다음에 일어날 이벤트를 예측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자성어 중에서는 옹고지심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왜 그러면 머신러닝을 이용하는가? 우리가 간단한 문제들은 애널리틱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의 넓이를 구한다. 그럼 파이 r 제곱이라는 수식이 있죠. 그래서 그 수식에 두면은 우리가 r이 그러니까 반지름이 어떤 값을 갖느냐에 상관없이 아무리 큰 값이라도 우리가 원의 면적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떤 간단한 문제는 우리가 밝혀져 있는 그 애널리틱한 솔루션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것들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그 애널리틱한 솔루션을 만들어 오지 못했어요. 있는데 우리가 인간이 아직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상황들을 아직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갖다가 컴퓨터한테 주입시켜가지고 컴퓨터가 그 안에서 패턴을 이용해서 어떤 법칙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머신러닝입니다. 그래서 다분히 머신러닝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만들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확실하게 100% 맞는다고 우리가 원의 넓이를 구할 때는 그 정답이 있어서 항상 맞죠. 우리가 원의 r만 알면은 정확히 면적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떤 기존에 있는 그 데이터, 즉 다시 말하면 경험이 되겠죠. 그 경험의 한도 내에서 가장 최적화된 솔루션을 찾기 때문에 그 경험치로부터 많이 벗어난 경우에는 사실 한계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망대한 그러니까 대신 데이터가 방대해질수록 그 정확도는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처럼 이 데이터의 홍수 시대에는 가장 적합한 어떤 러닝 방법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머신러닝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용되어지는데요. 대표적인 게 텍스트 레코그니션 해가지고 우리가 손으로 쓴 편지 봉투 주소를 갖다가 인식해가지고 원하는 곳을 배달하게끔 자동적으로 시스템 구축할 수 있고요. 또 이메일 온 곳 중에서 얘가 스팸 메일인지 아닌지 필터를 하는 기술들, 또 바이올로지나 케미스트리에서 특별한 활성을 가지는 문제를 찾아내는 일, 또 우리가 많이 보듯이 공항 같은 데에서 카메라를 통해서 그 사람이 테러리스트인지 아닌지 기존에 있는 테러리스트 사진을 갖다 입력시켜 놓고 그 사람을 찾아내는 이미지 인식하는 장치들. 그래서 전 분야에 거쳐서
많은 방법들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홍수의 시대에는 인간이 다 일일이 그것을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는 머신러닝이 필요한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컴퓨터로 하여금 특정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찾게끔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데이터에 기반을 둔 어떤 학습 방법을 우리가 이용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크게 두 가지 캐테고리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가 슈퍼바이즈드 러닝 하고요. 그 다음에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지도학습이라 해가지고 이 안에는 다시 리그레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그 다음에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에는 클러스터링과 그 다음에 어소시에이션 룰 디스커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다른 강의를 통해서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은 설명을 좀 했었는데요. 리그레션이라는 것을 잠깐 다시 서머리 하면은, 주어진 데이터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하는 수식을 갖다가 만들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기요, 주어진 데이터들, 여기 이쪽이 이제 x축인데 x 값이 있고요. 그거에 따라 값이 y 값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우리가 그 아웃풋 값이 존재할 때만 가능합니다. 리그레션이나 클래시피케이션.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거를 나타내는 걸 뭐 여러 가지 함수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는 지금 1차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x에 대한 1차식.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무슨 문제냐면, 우리가 주어진 인풋 x가 있고 그에 대한 아웃풋 y가 데이터로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요 a와 b 값을 결정해서 이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하는 수식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리그레션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리니어 리그레션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클래시피케이션은 어떤 두 부류의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인데, 얘는 빨간색이고 얘는 녹색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얘는 빨간색이 다 이미 그 데이터가 정해져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2차원의 도식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 값이 있겠죠. x 값과 y 값이 어떨 때는 어떤 빨간 거고, 그 다음에 x 값과 y 값이 어떨 때는 파란 부류에 녹색 부류에 속한다는 데이터가 이미 있습니다. 이거 갖고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합니다. 근데 이 클래시피케이션의 목적은 뭐냐 하면, 많은 목적들이 대부분 다 예측이에요. 과연 이 근처에 데이터가 주어지면 걔가 어느 부류에 속할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클래시피케이션은 주어진 데이터를 통해서 이 바운드리를 잘 설정해서 이 데이터에 있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어떻게 가장 잘 예측하실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의 대표적인 예로 그 서포트 벡터 머신이나 아니면 nearest neighbor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운드를 가장 잘 설정해서 전혀 이 데이터와 다른 그 두 가지 다른 부류의 인풋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동안 어느 은행 회사에서 돈을 융자를 해줬는데 잘 갚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부류를 다 데이터가 있으면, 이걸 통해서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이 뭐 대출 서류를 넣었다. 근데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분석했을 때 이 부류에 가깝냐 아니면 이 부류에 가깝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이자율을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unsupervised learning은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크게 다른 게 뭐냐면, 얘네들은 어떤 우리가 데이터에 대해서 이 레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 리그레션 데이터 같은 경우는 x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정답이 얼마다라는 값이 있습니다. y가 얼마. 얘도 x가 이거고 y가 이거일 때는 얘는 녹색. 그다음에 x가 이거고 y가 이거였을 때는 얘는 붉은색. 이렇게 정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unsupervised learning에서는 그런 정답이 없이 그냥 패턴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얘네들 그 상태에서 분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클러스터링은 사실은 오늘 클러스터링은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과 거의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이 뭐냐면,
얘네들은 지금 다 회색으로 분리되어 있죠. 예. 이는 일단은 얘네들은 다 같은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레이블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이 안 가요. 아까 우리가 이 클러스터링에서 예를 들었던 그 사람의 뭐 신용도라고 할까, 은행에서 볼 땐 신용도에 대한 거는 여기는 대출을 잘 갚지 않는다, 갚는다, 그런 걸 보여줬다면 여기는 그게 아니고 그냥 주어진 X하고 Y 값에 대해서 이런 식의 그냥 그 분포를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얘네들을 만약에 보고 싶다면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야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정당의 지지도를 본다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성향을 보이는 사람만 다 저기 모아서 우리가 그 여론조사를 한다면 한쪽에 저기 치우칠 경우가 많겠죠. 예, 바이어스된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링 해서 뭐 한 1000개 다 각각 다른 클러스터링이 나온다면은 여러 상황을 놓고요. 뭐 교육 정도, 100, 그 다음에 무슨 뭐 재산 또는 뭐 어디 동네 사느냐, 그런 거 다 모아서 클러스터링을 하면은, 예, 이런 식으로 1000개 정도 나오면 그 클러스터링마다 한 사람씩 뽑아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면은 훨씬 더, 예,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다 같이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게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은 오늘 할 내용이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Association Rule Discovery인데, 이거는 어떻게 잘 설명될 수 있냐면, 아주 여기엔 되게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예가 뭐냐면, 예전에 나왔던 예인데, 한 마트에서, 대형 마트에서 그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갖다 컴퓨터 분석을 했습니다. 빅데이터겠죠. 사람마다 사는 게 다 틀릴 텐데, 보통 사람들이 뭐 10가지 이상 살 것이고, 그 데이터를 몇 년간 모은 거로 분석했더니,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 아기 일회용 기저귀를 산 사람은 맥주를 산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예, 이런 어서시에이션을 다 살펴보니까. 그래서 그 마트에서 한 일이 뭐였겠습니까? 예, 맥주 옆에다가 아기 기저귀를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마트를 가면은 그 넓은 마트를 다 돌아다닐 필요 없이 거기 가면은 그 자기가 원하는 물건들을 쉽게 빨리 장 볼 수 있다는 게 소문이 나면서 장사가 잘 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은 데이터에서 그걸 사람이 일일이 분석했으면 그런 결론을 도달하지 못했겠죠. 예, 컴퓨터로 분석하니까 그런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을 갖다가 Association Rule Discovery 이용해서 우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supervised learning, 그 다음에 unsupervised learning 두 개 나누는 거 외에도 이 리그레이션, 클래시피케이션,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는 이 경우는 이제 아웃풋이, 예, 뭐가 될까요? A하고 B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이런 바운드를 나누는 거 될 것이고, 이런 거 같은 경우 아웃풋이, 얘네들은 여기 어느 범위 안에 들어오는 거는, 예, 이 클래스, 그 다음에 어느 부분에 들어오는 건 이 클래스하고 되게 아웃풋이 조금입니다. 예, 그래서 뭐 원어와 퓨어 아웃풋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Association Rule Discovery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패턴들을 다 내기 때문에 아웃풋이 되게 많습니다. 예, 그것 뭐 이제 뭐 프라이어리티도 나오고요. 예, 이런 식으로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될 수 있고, 그 각각의 방법들의 차이점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풀려고 하는 문제가 어디에 해당되느냐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예, 그러면 그 각각마다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할 것인가, 또 그 다음에 어떤 패키지를 사용할 것인가,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패키지 효율성도 봐야 되고요. 예, 그리고 뒷부분에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이 scikit-learn이라는 패키지입니다. 가장 많이라고 하긴 뭐하고 하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패키지 중에 하나. 근데 사실은 저는 이게 머저리티라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파이썬을 기반으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가면은 자세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scikit-learn의 장점이라고 하면은요, 예, 뭐 데이터 마이닝이나 데이터 애널리시스 하는데 되게 좋은 툴들을 다 갖추고 있고요. 예, 또 사용하기 되게 쉽게 돼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사람들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numpy라고 해서 이런 주로 데이터를 어레이로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매트릭스 연산을 해주는 모듈들이 numpy에 있고, 그다음에
뭐 사이파이라고 하고요. 사이언스 파이썬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여러 가지 뭐 옵티마이제이션이라든지 데이터를 핸들하는 어떤 그런 루틴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있고, 매트플로 라이브러리도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텐데, 그래프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징 시켜주는데 되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플로팅 디바이스입니다. 플로팅 모듈. 그래서 이 세 개의 모듈에 기반을 두고 사이킷런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모듈의 장점들을 골고루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편리하고요. 오픈 소스. 그래서 누구나 다 뭐 특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아주 훌륭한 툴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면은 뭐 사이킷 우리 파이썬 자체가 사실은 이게 다른 랭귀지에 비해서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C나 다른 랭귀지에 비해서 조금 느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듈들은 대부분 다 C로 이미 만들어진 모듈들을 탑재한 거기 때문에 그 모듈로 가는 순간 속도는 되게 빨라집니다. 그래서 사실 파이썬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옵티마이즈 된 모듈들을 아주 쉽게 데이터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 파이썬 언어를 갖다가 글루 랭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루라는 건 풀이라는 뜻인데 풀로 우리가 쓰린데나 종이를 붙일 수가 있죠. 그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듈들을 잘 붙여주는 스무스하게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그런 파이썬만 가지는 데이터 핸들링의 장점을 갖다가 이용해서 이런 모듈들을 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줘서 매우 강력한 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강의에서 얘기하지만 요즘에서 그 데이터 핸들링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만든 게 판다스라는 모듈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활용하면은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하는 데는 뭐 다른 툴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모듈입니다. 예, 사이키랑 가셔서 여기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요. 이렇게 플로우 차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그래서 이 플로우 차트는 뭘 보여주냐면, 앞에서 설명했듯이, 그 머신러닝은 우리가 있는 데이터를 보고 얘가 어떤 캐테고리에 에 속하는지를 먼저 결정해야 됩니다. 얘가 슈퍼바이스드 러닝인지 아니면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인지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어떤 알고리즘을 또 쓰고 싶은지 또 슈퍼바이스드에서는 뭐 리그레이션인지 아니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인지 또는 언슈퍼바이스드에서는 얘가 클러스터링의 문제인지 아니면 어소시에이션 룰 디스커버리의 문제인지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 플로우 차트는 친절하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 어떤 알고리즘을 써야지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를 설명해 줍니다. 스타트 가면은 데이터, 지금 여러분들, 이게 제가 최대한 거기서 요즘에 좋게 갖고 온 건데 잘 흐미한데 이 사이트 가면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글씨를. 그래서 이 스타트 가면은 데이터가 50개 미만이면 데이터를 더 갖고 와라. 그 얘기입니다. 그거는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50개 이상이면 이제 우리가 캐테고리가 얘가 레이블드 데이터 그래서 어디에 속하는지를 나타내 주는 거면 이쪽으로 가고 아니면 정확하게 어떤 퀄리티를 갖다가 결정해 주는 거 리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수를 결정해야 되죠. 그런 문제면 또 이쪽으로 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쪽 캐테고리를 별로 분류를 하고요. 예, 그래서 와서 우리 레이블드 데이터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창값을 알고 있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서포트 벡터 머신이나 뭐 그런 것처럼 해서 바운드리 경계를 하는 문제면 일로 와서 여기서 알고리즘을 찾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 조건들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알고리즘이 분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이 없는 경우는 얘는 클러스터링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어떤 조건일 때는 어떤 걸 쓰는 게 상당히 훨씬 더 유리하더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여기 가서도 어떤 경우일 때는 리그레이션이 맞아서 어떤 리그레이션 식을 유도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디멘셔널리티 리덕션을 하려면 어떤 경우는 PCA를 쓰고 또 어떤 경우 하면 커널 어프로치메이션을 써야 되고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우리가 어떤 상황일 때 또는 자기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어디에 있을 때 어떤 알고리즘을 쓰면 가장 효율적인지를 보여주는
써머리가 잘 되어 있는 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을 시작하기 전에 scikit-learn 패키지를 이용해서 머신러닝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이트를 보고 어떤 알고리즘이 가장 좋은지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scikit-learn에서 제공하는 머신러닝 패키지는 크게 6가지 분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Dimensionality Reduction, Regression, Classification 하고 그 다음에 클러스터링, 모델 셀렉션, 프리프로세싱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Dimensionality Reduction은 우리가 예전에 했던 PCA 방법이 대표적인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그 베리어블이 있을 때, 뭐 우리 화학 정보학 쪽에서 얘기할 때는 디스크리터가 있을 때 얘가 너무 많기 때문에 5,000가지 정도 된다고 했었죠. 5,000가지를 다 갖고는 과연 어느 디스크터랑 어느 디스크터랑 비슷한지, 또는 어떤 데이터가 이 5,000 차원 문제에서 서로 비슷한 물질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디멘션을 갖다가 리듀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래프나 어떤 플롯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3차원이 가장 큰 차원이고요. 보통은 2차원적으로 프로젝션 시켜서 보는데,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방법들이 디멘셔널 디덕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응용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그 많은 베리어블 중에서 몇 개만 선택해서 좀 효율성을 증가시킨다거나 할 때 쓰고요. 대표적인 걸로는 PCA 알고리즘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리그레션은 주어진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러한 그 수식을 만들 때 쓰는 거죠. 코에피션 설정한다든가, 그래서 뭐 드롭 리스폰스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주가를 예측한다든가. 그래서 여기에 썼던 거는 우리가 리스트 스퀘어 피,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 그다음에 파셜 리스트 스퀘어, 그다음에 서포트 벡터 리그레션, 그다음에 라쏘라는 룰들이 여기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은 쉽게 우리가 현재 주어진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하는 수식을 갖다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은 우리 주어진 그 상황에 대해서 답들이 있을 때 얘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잘 분류할 것인가,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바운드리를 잘 예측해가지고 그 바운드리에서 어느 쪽 속하느냐를 이용해서 다음에 전혀 데이터에 있지 않은 그 현상들이 들어왔을 때 얘가 어느 불에 속하는지를 쉽게 디텍션하는 거, 예측하는 거라고 말씀 많이 드렸죠. 그래서 스팸 메일 찾거나 이미지 리코그니션 해가지고 뭐 사진을 보고 누군지 알아맞추는 걸 한다든지,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뭐 이렇게 말씀드렸었지만 그 편지 봉투에 쓰여 있는 숫자를 보고 몇 번인지 그렇게 알아보는 핸드라이팅 글씨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고요. nearest neighbor, random forest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했던 서포트 벡터 머신도 여기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러스터링입니다. 클러스터링은 이제 오늘 주 내용이긴 한데, 그러면 주어진 데이터를 갖다가 그 데이터의 속성을 봐서 임의대로 클러스터링을 해주는 겁니다. 그룹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어떤 그 백화점 같은 데서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이 VIP인지 아닌지 어떤 패턴인지 구분해내는 것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정치적 선호도를 볼 때 몇 퍼센트 사람들이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그런 거를 갖다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싶을 때 특정인한테만 전화를 한다면 그거는 전체 온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 안 되겠죠. 그럴 때 이런 클러스터 방법을 써가지고 우리가 몇 개의 그룹을 나눈 다음에 그 그룹에서 고르게 사람들을 샘플링해서 전화나 설문을 통해서 민의를 알아본다면 훨씬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임의대로 그룹을 정해주는 특성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클러스터링 메소드입니다. 여기서 쓰인 방법들은 K-means 방법도 있고요. 하이라키가 클러스터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셀프 오거나이징 맵이라는 것인데 여기 브레인이도 이 사이키런에서는 서포트하지 않지만 그것도 파이썬 모듈에서 서포트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 셀렉션이라고 해서
모델들을 비교하거나, 그다음에 우리가 만든 모델이 적절한지를 보는 밸리데이팅 하거나, 예, 그런 것들 갖다가 쉽게 해주는 모듈들이 있고요. 이것들은 이제 우리 파라미터를 튜닝 한다든지, 예, 해서 그 우리가 어큐러시를 증가시키는 거. 예, 그래서 뭐 그리드 서치, 크로스 밸리데이션, 매트릭스 하는 방법들이 여기 존재하고요. 사실 앞에 거 요 하나 둘 세 개하고 뒤에 거 이 클러스터링까지 네 개의 방법이 예를 들어서 머신러닝 방법이라면, 뒤에 것들은 이 앞에서 일어날 그 얘는 그거를 좀 도와주는 거라고, 이 두 개는 도와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얘는 뭐 밸리데이션과 그다음에 데이터를 그래서 이 모델을 갖다가 이제 그리드 서치는 사실 전체를 세분하게 그리드를 나눠 서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정확한 게 되겠죠. 사실 시간은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모델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알고 싶을 때는 그리드 서치를 통해서 알아봐서 그 결과를 비교하면은 어느 정도까지 내가 이그저스티브하게 우리 모델을 돌려야지만 그래도 정확한 값이 될 수 있을지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고요.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데이터를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트레이닝과 테스트 셋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그걸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게 크로스 밸리데이션 파트입니다.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을 했었고요. 예. 예, 프리 프로세싱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좀 앞부분에 프리 프로세싱 해서 뭐 필요 없는 데이터를 없애야 되든지, 아니면 너무나 우리가 디스크립터가 5,000개 정도 돼서 너무 많다. 그럴 경우는 우리가 여기서 머신러닝 하기 위해서는 뭐 100개 이하로 줄여야 된다. 그때는 어떤 기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미리 필터링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퓨처 익스트랙션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런 모듈들을 모아놓은 것이 이 프리 프로세싱입니다.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 들어가기 전에 데이터를 갖다가 좀 더 간결하고, 예, 정확히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까요? 예, 그래서 이 두 모듈은 앞에 있는 네 모듈을 갖다가 이 두 모듈만 갖고는 사실 큰 의미는 없고요. 예, 이 두 모듈은 앞에 있는 네 모듈을 서포트하는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간단한 방법이 K-means 클러스터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고요. 구현하기도 쉽고, 예, 그래서요. 그다음에 이론도 간단하고. 그래서 이제 프로시저 보면은 처음에 이 K가, 예, 우리가 몇 개의 그룹으로 데이터를, 예, 클러스터링 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K가 3이면 3개의 그룹을 나눈다는 뜻이 되겠죠. 예, 그래서 K를 랜덤하게 이니셜 포인트를 잡고, 그 다음에 이 K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어줍니다. 예, 세컨드 스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들을 다 값들 더해서, 예, 그것의 평균점이 어딘지를 정해서 그 평균점이, 예, 새로운 클러스터의 센터가 됩니다. 그래서 센터 쪽으로 다시 무브 하는데, 처음에 다 센터로 가지 않고요. 예, 센터 방향으로 약간 무브를 하고, 다음에 다시 그 센터점이 바뀌니까 그로부터 클러스에 속한 멤버들이 틀려지겠죠. 예, 그래서 다시 2번으로 가서 또 그 클러스터에 어사인된 데이터들을 다시 업데이트하고, 예, 다음에 다시 또 그 새로 멤버가 되는 그 포인트까지 다 서머라이즈해서 미들 포인트를 잡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더 그림으로 보면 설명이 좀 쉬운데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주어진 데이터가 이렇게 좀 산재되어 있다고, 스캐터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예, 여기서 K-means 클러스터를 이용해서 그룹을 나눈 방법에 대해서 도식을 그림을 이용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K에서, 예, 이 K가 3이란 K의 의미는 우리가 몇 개의 그룹 나눌까를 얘기하는데, 처음에 K 3으로 지정을 하면요, 이것도 이제 파라미터가 되겠죠. 우리가 정해줘야 될 건 3에 지정을 하면은 이렇게 이니셜이 랜덤리 3개의 포인트를 잡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최종은 아니고 이니셜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나면은 우리가 이 포인트로부터 가장 각각의 점들을 이 점들이 어느 포인트에 가까운가를 다 계산합니다. 거리를 계산하면은
여기 지금 경계를 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포인트들은 이 보라색 사각형에 가까운 거고요. 이쪽에 있는 애들은 녹색 사각형,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애들은 검은색 사각형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니셜을 처음에 이렇게 걱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스텝이 보라색 사각형에 가까운 애들을 다를 썸을 합니다. 그래서 썸을 한 다음에 우리가 평균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평균을 잡으면 이 그룹의 평균은 2점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녹색에 가까운 점들의 평균은 2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흑색 사각형에 가까운 점들은 2점이 됩니다. 여기가 평균권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 각각의 그룹 중에서 이 포인트가 가야 될 방향은 그 평균점 쪽으로 옮겨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보라색 사각형은 이쪽으로 옮겨가야 되고, 녹색은 이쪽, 그 다음에 이 검은색은 이쪽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옮겨가는데 처음부터 이 포인트로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특정한 파라미터에 의해서 조금씩 옮겨갑니다. 그 이유는 처음부터 다 간다고 치면은 얘가 이 포인트가 일로 다 옮겨오면요. 아까 이 경계에 있던 애들은 사실은 얘가 옮겨옴으로 해서 경계가 아까 여기 있을 때 위에 있을 때는 이 점 같은 경우 이 녹색 사각형에 가까웠는데 얘가 일로 옮겨오게 되면 얘는 이 보라색 사각형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일로 옮겨갑니다. 그렇다면 이 멤버들이 이쪽에 있는 애들이 빠지기 때문에 다시 평균은 다시 어디로 옮겨올까요? 뒤로 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처음부터 한꺼번에 다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있던 점하고 얘가 현재 시점에서의 평균점의 어떤 사이의 어떤 값만큼 움직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옮겨가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다시 이 옮겨간 새로운 저기 포인트에서 그러니까 이 클러스터의 센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클러스터에서 이 포인트에서 각각 점들이 어느 포인트에 가까운가를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계산하면은 아까 이 두 점은 이 녹색 사각형에 가까운 점이었는데 우리가 새로 한번 이터레이션을 들고 나면은 얘네 둘은 어떻게 됩니까? 이 보라색에 가까운 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속하게 되면 얘네 멤버가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얘의 중심도 바뀌겠죠. 이쪽으로 옮겨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원래 있던 멤버 두 개 잃어버렸기 때문에 얘의 중심도 바뀌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흑색도 분명히 멤버가 바뀌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색 같은 경우도 이쪽으로 중심이 옮겨오고요. 녹색도 그렇고 흑색도 그렇고 경계가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이 포인트는 다시 각각 자기 클러스터에 있는 모든 멤버들의 값을 더해서 평균된 값으로 중심을 바꾸고요. 또 글로 다시 옮겨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이거를 반복하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가능한 한 이 점들은 우리가 서로 간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이 것들을 어떤 특정한 조건에 의해서 클러스터링 지어질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알고리즘 전혀 어려운 게 없죠.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일찍 태어났다면 먼저 만들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K-민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K-민스 클러스터링은 언제 스타트하냐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리즈너블하게 생각할 수 있듯이 계속 움직여가서 어느 포인트 잡았는데 더 이상 이터레이션을 반복하더라도 변화가 없을 때 스탑하면 좋겠죠. 그런 식으로 K-민스 클러스터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다른 클러스터링 방법이 하이라키칼 클러스터링입니다. 하이라키칼 클러스터링은 우리가 이제 n개의 포인트로 시작했다고 가정했을 때 처음에 이 n개의 포인트로 n by n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계산합니다. 서로 간의 각각 점들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이 n개가 n개의 클러스터, 그러니까 각자 포인트에 각자의 클러스터를 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n개로 시작했다면 n개의 클러스터가 생기고 각각의 n개 클러스터에는 한 개의 포인트가 배경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디스턴스 매트릭스로부터 가장 가까운 페어를 찾아서 짝을 지어서 그 클러스터를 머지합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한번 이 머지한 단계가 일어나면은 n개의 클러스터 시작했을 때 n-1개 클러스터 생기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새로 생긴 클러스의 중심점은 이 합쳐진 두 개의 멤버들 간의 평균값으로 배정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다시 이제 n-1개 포인트 생겼으니까 그 n-1개 포인트로 다시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그 새로운 디스턴스 매트릭스에서 다시 두 개의 가장 가까운 페어를 찾아서 합쳐주고 이런 관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결국은 모든 게 다 하나로 합쳐질 때까지, 즉 클러스터의 개수가 1이 될 때까지를 반복하는 것이 하이라키칼 클러스터링의 기본적인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이라키칼 클러스터링을 도식적으로 설명을 하면요, 우리 여기 2000 공간에 A부터 E까지 5개의 포인트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이 5개의 포인트가 있으니까 우리가 5개의 포인트에 대해서 각각의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주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단계는 이 5개가 있으니까 5개 클러스터를 만들면서 그 각각 클러스터는 하나의 점만 포함하게끔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5개의 클러스터가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니셜로는 이 n개 포인트에 해당하는 n개 클러스터가 존재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로 할 것이 이 디스턴스 매트릭스에서 가장 숫자가 작은 것을 찾습니다. 이 경우는 눈으로 보기에 A하고 B가 가장 가까워 보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요 A하고 B 값이 요 값이 가장 작을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A하고 B가 가장 같기 때문에 이네 둘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어줍니다. 자, A와 B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었고요. 그러면 이렇게 묶는 순간 처음에 5개로 출발한 클러스터가 이제는 4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요 하나의 포인트를 2개 합쳐서 이 점은 아까 2개 있던 A와 B점의 중앙점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클러스터에는 이름이 AB 클러스터고 얘의 중앙점은 아까 있던 2개의 멤버의 평균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디스턴스 매트릭스도 바뀌겠죠. 그래서 아까는 5x5였는데 지금은 4x4 매트릭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A, B만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A, B가 관계된 2줄하고 2줄만 값이 바뀌고요. C하고 D, E가 된 거는 값이 안 바뀌겠죠. 하여간 이렇게 새로운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구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 디스턴스 매트릭스 중에서 또 가장 작은 값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그 작은 값이 A, B라는 클러스터하고 C라는 AB 클러스터하고 C 클러스터가 2개가 가장 가까운 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엔 다시 AB 클러스터하고 C 클러스터를 2개를 합쳐줍니다. 그러면 다시 이게 합쳐지기 때문에 새로운 클러스터 이름은 ABC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 D가 있고 E가 있고 총 3개의 클러스터가 낳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ABC 클러스터의 중앙점은 다시 아까 있던 이 세 포인트 ABC의 중앙점을 잡게 됩니다. 다시 이제 디스턴스 매트릭스도 바뀌어서 이제는 3x3 매트릭스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가서 이번에 가장 가까운 점을 잡으면은 이번엔 D하고 E 거리가 가장 가깝다고 나왔습니다. 이 디스턴스 매트릭스로부터. 그러면 이번에는 D와 E를 합쳐서 하나의 클러스터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새로운 클러스터 DE 클러스터의 중앙점은 2개를 합한 값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는 클러스터가 2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이 2개의 클러스터를 합쳐가지고 이제 하나의 클러스터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5개로 시작했으니까 n개, 그 n이 5니까 5개 클러스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예, n이 1인 한 개 클러스터 끝났죠. 이렇게 되면은 모든 작업이 끝나는 것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의 장점은 그러니까 클러스터 개수가 n개에서 한 개까지로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클러스터의 개수를 나중 최종 결과를 보고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르면 예, 클러스터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크게 한 덩어리, 그다음에 이렇게 한 덩어리. 그다음에 요 단계에서 자르면요. 예, 여기선 요거 한 덩어리, C 혼자 한 덩어리, D 혼자 한 덩어리, E 혼자 한 덩어리. 여기서 자르면 예, 여기서는 5개의 그 클러스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 클러스를 한 다음에 원하는 개수만큼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인 하이어라키컬 클러스터링의 알고리즘입니다. 예, 이것도 상당히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쉬운 예,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 대표적인 K-means와 하이어라키컬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참 알고리즘 자체는 되게 쉽죠. 예,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사실 맘만 먹으면 여러분의 그 아이디어를 넣은 그런 클러스터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특별한 목적에서는 다른 사람 클러스터링보다 여러분 방법이 훨씬 더 잘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게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상당히 여러 가지 이상의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클러스를 할 수 있는 게. 여기 지금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거를 클러스링을,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클러스링을 해야 됩니까? 예, 컴팩트니스에 따라서 클러스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때 쓰여질 알고리즘들은 예, K-means 같은 것이 쓰여지고요. 그 다음에 얘를 컴팩트니스 갖고 클러스링 하자면은 사실 쉽지 않죠. 예.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컴팩트니스라기보다는 커넥티비티를 갖고 클러스링 하는 것이 훨씬 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아마 K-means를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기 어딘가 잘라지면서 이쪽 다는 K-means에서 키가 2일 대로 가져간다면 이쪽 다는 하나의 그룹, 또 이쪽 다는 하나의 그룹이죠. 근데 우리가 그것보다는 사실 이렇게 안에 있는 원, 밖에 있는 원처럼 보이는 것들을 하나하나 따로 구분하는 것들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상황에 따라 많이 틀립니다, 경우가. 그래서 이런 경우는 K-means 알고리즘을 쓰면은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를 얻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또 다른 클러스터링 방법인 스펙트럴 클러스터링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데이터를 보고 가능하면 이제 2차원적으로 우리가 디멘셔널리티 리덕션을 통해서 2차원적으로 본 다음에 얘 데이터포를 보고 나서 어떠한 클러스링 방법이 가장 적합하겠다 판단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알고리즘을 쓰는 것이 가장 좋은 클러스링 방법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해를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 상황에 따른 적절한 알고리즘이 있을 뿐이지 제일 좋은 알고리즘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상기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강의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